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비급살롱 수요일에는요, 사업자분들을 위한 정보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함께 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비급과 함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세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비급 내용부터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세무특집이라고 나와 있네요. 병원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 세무 이야기로 오늘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또 예민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서우 전문가님, 병의원 운영할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세금 관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 유형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전체 매출에 대한 각종 필요 경비들을 제한 나머지 이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최대 이제 40% 중반까지 이제 세부담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세금에 대해서 많은 원장님들이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병의원 PPT, 병의원 세무관리 이슈 요약부부터 한번 요거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병의원의 이제 사업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 형태가 뭐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세율 구간이 거의 뭐 50% 가까이 가다 보니까는 많은 원장님들께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세금 부담 사실은 상당히 갖고 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세부담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 같은 뭐 전략을 꾀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뭐 의료법 제34조 2항 등에 이제 의거해서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병원 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 전환도 상당히 까다롭거나 불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개인 사업자를 세금 부담을 가져가면서 계속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병의원 세무 관리는 일반 사업과 다르게 의료 특유의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세무 관리의 핵심은 소득 관리와 또는 비용 관리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 관리의 포인트로는요. 대부분의 이제 병원의 매출은 진료비는 현금 그리고 카드 결제가 중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현금 매출 누락 없이 철저히 기록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지만 세무조사의 위험을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 것에서 비용 처리를 해야지만 세부담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의료 장비 구입비 그리고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의 적절한 비용 처리, 초기 개원 비용의 세무상의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은 뭔가 좀 다르네요, 이야기들이. 이 법인 전환이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봅시다. 최희연 세무사님, 개원부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개원할 때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할 준비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개원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장 먼저 하시게 될 건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실 때는 의료개설 신고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먼저 갖추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요. 병의원 특성에 맞게 그런 업태와 종목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인테리어, 각종 매입과 관련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잘 받아주시고요. 비용의 예산을 잘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같이 즉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내역과 아니면은 저희가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에 오랜 기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항목을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직원 채용에 관련된 4대 보험 신고,
그리고 급여를 책정할 때 직원들과 급여를 국세청에 저희가 대신 신고해주는 원천 징수를 통해서 인건비 관리를 하신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병원 쪽은 이야기가 다르네요.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까지 먼저 짚고 나가봤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엔 김진경 전문가님, 이 개원 초기 비용 관리에서 우리 원장님들,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놓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 개원 초기 비용 처리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의료 장비와 관련한 비용입니다. 한 사례로 개원 시 구매한 고가 의료 장비를 전부 자산화하여 초기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를 진행한 병원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개원 초기 수익이 지나치게 높게 신고되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원영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초기부터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아서 어떤 비용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지, 어떤 비용을 자산화할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의료기기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료 장비들을 세금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좀 부담감이 덜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성공적으로 개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 또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초기에 준비 사항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두 가지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운영을 시작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 병원 사업용 목적으로 이제 지출할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매출이 일어나시게 되고 또 이제 개인 사업자 이제 통장이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또 지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병원 운영하시면서 사업용 목적의 지출과 내 개인적인 목적을 지출을 반드시 구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가입을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입을 좀 권장을 좀 해드리게 되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홈택스 가입의 필요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세무 포털이죠. 병의원 운영에 있어서 홈택스 가입은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님들이 이걸 활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혜택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관리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대 보험 자료 확인, 그리고 매출 자료 열람, 그리고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 자료 등을 한 그 사이트 안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전용 통장 개설 및 홈택스 꼭 가입을 해주셔서 세무관리를 이 세팅을 좀 잘 해주시면 초기에는 좀 저희가 탄탄하게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 개원 초기부터 기업 카드라는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이걸 발급하는 게 좋다라고 들었는데 이 기업 카드가 병원을 운영할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김진경 맞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맞습니다. 병의원을 개원하셨다면 기업 카드는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처리와 세무 처리 관리가 훨씬 깔끔해지기 때문인데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출, 예를 들어 소모품 구입, 의료기기 수리비, 직원 회식비 등 이런 것들을 전부 기업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장부 정리를 할 때 어떤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병원에서는 대표님의 개인 카드와 병원 비용이 섞여 있다 보니 사적 지출인지 병원 운영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 때문에 몇몇 지출 항목은 세무상 업무 무관 비용으로 분류되어서 비용 인정을 못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업 카드는 사업 전용 카드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에도 정당한 병원 운영비로 인정받기 훨씬 수월합니다. 추가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사용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병원 운영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정리하자면 기업 카드는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리스크를 줄여주는 필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용 정산이 명확하고요. 개인 지출을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함이고 또한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홈택스 전자계산서를 연동하여서 부가세 신고가 편리하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결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금이 자동 적립되며 병원 특화 혜택이 있는 기업카드의 혜택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의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항목은 의료소모품, 사무용품, 병원 간식비, 식비, 병원 차량 유지비, 광고비, 세무사 수수료 등이 있겠습니다. 네, 기업카드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요. 이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기업카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인건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살짝 들었던 부분인데 뭐 4대 보험 그리고 급여 신고 이런 것들도 이제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직원 채용 꼭 필요하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당연히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행정 절차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가입과 급여 신고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병의원에서는 그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신고는 당연히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뭐 간호조무사도 있고요, 행정직도 있고, 뭐 청소 인력 등 다양한 그 고용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해당이 되면은 모두 4대 보험에 등록하는 정식 근로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주요 쟁점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법적인 의무인 거죠. 그래서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원천 징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누락 시에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보험료 미납 그리고 또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좀 따라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착오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급여만 지급하면 되지 뭐 이거 신고는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직원 퇴사 후 가입 누락 사실을 나중에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수고일주의 과태료 그리고 결국엔 납부해야 될 보험료까지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병원을 개원하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익숙치가 않거든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원 초기에는 담당하시는 세무사라든지 회계사와 협업해서 신고 루틴을 설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내에 인사 노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그런 인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전문가 활용이 효율적이기도 한데요. 말씀드린 세무사님을 통해서 급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4대 보험은 단순히 법 준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신뢰도와 운영 안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행정 장치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급여 신고가 절대 누락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세무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요. 또 워낙에 큰 돈이 좀 왔다 갔다 할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지출도 굉장히 많아서 세금적으로 예민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병의원에서 꼭 챙겨야 할 손익 보고 체계 그리고 세무 관리의 핵심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분기별 손익을 통해서 세무 경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는 개원 초기에 많은 그런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초기에 그 표를 통해서 보시면 그 초기에 인테리어라든지 장비 그리고 마케팅 비용 등등 그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금을 낼 때는 1년에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때문에 현금 흐름과 손익에서 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원장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세금 내다가 허리가 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손익 구조를 통해서 그런 혼란스러움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정기적인 손익을 측정해 보시면서 매달 또는 분기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함으로써 세무적으로 추정되는 세금까지 미리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시면 1분기에 총 매출이 8,5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총 지출이 약 7,9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영업이익이 약 600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고려해서 매달 발생하는 소득세가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5월 또는 6월 달에 납부하게 되시는데요. 이거를 분산해서 미리 적금을 하시면서 미리 자금 확보를 해 놓으신다면 자금 마련이나 현금 마련에서 훨씬 수월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손익을 통해서 경영하게 될 때 가져오는 손익의 세 가지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미리 세금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비용 구조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고정 자산의 구입 같은 경비에서 내가 좀 더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비가 어떤 경비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고요. 그런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다른 비급여 기타 비용에서 조금 조정하실 수 있는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네. 단순히 장부 정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병원의 숫자를 통해서 장기 계획과 경영을 다 경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영하는 과정이다. 손익 보고가 거의 경영의 언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손익 보고가 잘 되지 않으면은 혹시 좀 어떤 불이익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손익을 했을 때 만약 당기 순이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개 세율 구간이 소득세율이 한 40에서 50%까지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소득세를 1년에 한 번 내게 되고 갑자기 소득세를 한 4억에서 5억 정도 부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내가 한 달에 8천만 원씩 벌었는데 갑자기 세금을 4억 내고 나면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다.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요. 미리 자금 마련을 하실 때 이런 경영 보고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손익 보고를 소홀히 하면은요, 이 병원의 현금 흐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자금 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금 한도, 지출 한도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놔야 하나요? 네,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럼 네, 최은희 선생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죠. 네, 병의원의 지출 관리 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준비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 재정의 기초가 되는 그런 지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병원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비용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먼저 고정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장비 비용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비를 측정해 볼 수 있고 의약품이라든지 매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변동 비용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 예비비로 마련하시는 비용을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 한도에 대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매달 월 매출이 6천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때 우리가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가 3,500만 원 그리고 변동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지출 한도가 4,500만 원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예비비로 비용의 한 10% 정도인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한번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마련하시라고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출이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운영 초기에는 한 6개월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자금 활용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좀 원장님이 관리하실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 운영에 체력을 좀 유지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월 단위의 전략적인 한도 설정이 또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러면요, 좀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이 원장님의 개인 소득으로 귀속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저는 이거는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들이 이러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슈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병원 원장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이슈가 바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4대 보험 등급 조정의 문제인데요. 우선 병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업종이기도 합니다. 즉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세는 내지 않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세 가지 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유의사항으로서는 누락, 허위, 부정확 신고 시 국세청의 전산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신고하셔야 될 거고요. 이 결과로 인해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과다 추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세무조사의 이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 중에서도 매출의 일부가 누락된 채 신고돼서 향후 종소세가 과도하게 추징이 되고 건보료 등도 상당히 급상승했던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게 이제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병원의 소득은 이 대표님 원장님의 개인 종합 소득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과도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영업이익은 병원의 총 매출이 있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으로서는 이 과세 표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세무 조정이라든지 감가상각 전략 그리고 필수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서는 과세 표준 과세 산정 시에 고액 세금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뭐 세무 조정이라든지 감가상각 전략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험료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등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표님, 원장님의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제 건보료의 급한 상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 분산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병의원은 면세 사업자라 단순한 구조 같지만은 실제로는 면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4대 보험 등급 조정으로 이어지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병원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이슈가 세 가지나 있었네요. 그래도 정리를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해 주셨는데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급 조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있었죠. 방금 전에 화면 캡처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직원분들의 세무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진경 전문가님, 이 직원의 연말 정산 이슈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챙겨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병의원의 직원들은 매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자료를 검토하고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원천 징수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근로자와 병원 모두가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병의원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행정직 모두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고요. 시기는 매년 1월에서 2월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원의 역할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 확인, 실제 납부세액 계산 및 차액을 정산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고요.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 연금계좌, 월세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과다 공제 방지, 전산 시스템의 연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직원들이 이것을 민원을 하거나 세무서 정산 오류로 인해서
병원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민원 이런 거는 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근로자 연말 정산 잘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금 전에 그 전에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원장님의 세무 이슈가 더 뭔가 깊이 있게 좀 다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병원장님들 진짜 정말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놓치기 쉬운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무사님? 네, 병원 원장님들은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매출액이 5억이 초과되었을 때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만약에 이자나 배당 같이 2천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고료나 기타 강의를 하셔서 기타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이 부분도 선택적으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사업장에 대해서 표를 가지고 살펴보면요. 원장님의 소득과 비용에 대해서 잘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그 매출을 누락하거나 또는 사적 경비를 넣어서 비용을 과대하게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을 과대하게 신고하는 것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나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잘 신고하시면 되고요. 사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인건비 신고, 현금 영수증에 대한 사업용 지출 증빙을 잘 마련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경비들, 협회비라든지 이자 비용, 교육비, 기부금 등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원장님들이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면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잘 신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혹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봐야 더 체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사례로는 비용 신고를 할 때 가사 경비와 사업용 경비를 잘 구분해서 신고하셔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가사 경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우리가 국세청에서 추정하는 가사 경비의 예로는 백화점에서 사용했다든지 주말에 사용했다든지 자녀의 학원비로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가서 사용하셨다든지 이런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서 다 추적해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잘못 신고해서 걸리게 되면은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병의원의 소득과 개인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고하는 과정이므로 전문 세무사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네요. 네, 구분 똑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원장님의 4대 보험 등급 조정 신청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네, 원장님들이 이제 소득세 신고를 끝나고 나면은 4대 보험 납부 대상이세요. 그래서 6월 말이나 5월 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년도 기준으로 신고를 했는데 병원의 소득이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게 되면 4대 보험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4대 보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 좀 받게 되는 불이익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약에 4대 보험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국세청에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저희가 건강보험료도 조금씩 납부할 수 있지만 이 환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원장님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4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돼서 뒤늦게 환급받는 사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매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건강보험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제때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도 신경을 써야 하는 포인트가 맞긴 하네요. 이게 소득 변동이 좀 있을 때 적절히 등급 조정을 좀 해줘야 불필요한 납부가 없을 수 있겠다는 점 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실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급여 계산 그리고 세무 처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모든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급여 방식은 이제 뭐 그로스 급여라고 해서 정해진 임금이 있으면은 그 임금에서 각종 공제분을 제외하고 차인 지급액을 지급하는 게 보통 일상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직군 또는 이제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내 급여를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을 맞춰주세요. 1000만 원을 맞춰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랬을 때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을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4대 보험을 역산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4대 보험 신고분이 차인지급액이 빠지고 나중에 이제 10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는 내가 급여 통장에는 1000만 원을 받지만은 과세 당국하고 4대 보험 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 신고가 되게 되겠죠. 요런 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일반적인 이제 그로스 급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급여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요 방식의 좀 차이가 어떤 문제점이 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로스 급여 형태인 거죠. 급여가 책정되고 4대 보험 그 공제분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 거, 이런 방식이 아닌 이 네트 급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 이 지급되는 급여에 4대 보험을 역산해서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최저 시급이 또 상향 조정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연차를 못 보냈을 때는 연차 수당도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네트 급여 방식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로스 급여인 형태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급여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 것도 좀 처음 알았습니다. 크로스가 좀 더 낫다라고 하고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함께 챙겨가 보시죠. 자, 근데 급여 이야기를 하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이 상여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김진경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상여금 급여 이런 거 결정할 때 어떤 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급여 설정 시에 상여금 지급 여부와 형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은 직원의 동기부여와 직결되지만 급여 항목으로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세금이나 4대 보험 처리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급여와 별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급 시기와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여금 체크해 봤고요. 상여금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퇴직금도 자연스럽게 좀 따라옵니다. 이 퇴직금에 이 종류가 있다라는 거 저번 주에 또 배워봤는데 병의원을 운영할 때는 근로자분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좀 더 유리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세무사님. 네, 퇴직급여를 설정할 때에는 요즘 확정기여형으로 DC형으로 퇴직급여를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표를 보시면 병의원의 퇴직금에는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보통 퇴직금은 1년 일했을 때 한 달치 급여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고 직원이 퇴직할 때는 해당 계좌에서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이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퇴직금은 직원이 갑자기 퇴사했을 때 원장님께서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이것을 매년 직원의 퇴직금을 불입할 수 있어서 현금 흐름에 원활하실 수 있고 그다음 자금도 분산돼서 이것도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한 거는 직원들 연봉이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마지막에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DC형으로 가입하게 되시면 매년 납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원장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조금 덜 지급할 수 있는 효과로 파생할 수 있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도 퇴직금 DC형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하게 되면은 고용주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사망 또 파산, 회생 신고를 할 때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직원 입장에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 퇴직연금도 매년 이자율이 생겨서 수익을 보장받는다고 하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양쪽에서 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양쪽에게 다 유리한 DC형이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DB형보다는 확실히 DC형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DC형 역시나 병의원에서도 좀 추구하는 바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퇴직금 이야기 나눴으니까 휴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잖아요. 연차 휴가, 그리고 연차 수당 처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전문가님. 이소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좋은 걸까요? 아마 병의원의 경우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병원이기는 하지만 종사자 수가 20명에서 많게는 50여 명 가까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사자 총 근로자 수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연차 지급의 의무가 없게 되지만 5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연차에 대한 강제 의무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인 이상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가 평균적으로 뭐 20에서 30명 정도 되게 되는데 이분들이 연차를 다 정상적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병원의 근무 특성상 연차를 못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하게 되는 급여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근무 스케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잘 짜서 가급적이면은 연차를 보내드리는 게 사실은 급여 부담에 좀 수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차 촉진 제도라는 부분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로자가 이제 연차를 종료되는 그 시점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연차를 촉진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연차를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번 주 내용이 정말 확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5인이 기준이었죠. 5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연차 휴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이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명을 지금 직원분들이 있다 하는 분들은 1명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 때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이 퇴사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저번에 자발적 퇴사냐 아니면은 이제 해고죠. 권고사직이냐 이런 것도 좀 예민한 부분인데 이 둘의 차이가 병의원에서 좀 있을까요? 네, 병의원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퇴사에는 크게 자발적인 퇴사와 그다음에 권고사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자발적인 퇴사는 이제 직원이 요청을 해서 퇴사를 하는 거고요. 권고사직은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퇴사를 권해서 하는 거라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뭐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다른 절차도 없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퇴사를 할 때 사직서를 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권고사직을 하게 되시면 만약에 병원들도 요즘은 이제 고용에 관련된 지원금을 많이 받는 추세인데 이런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권고사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하실 때에는 한 달 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권해드려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 지금 사유 정리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근데 문자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뭐 안 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해고 이야기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채용도 있잖아요. 채용이라든지 수습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직원을 채용한 후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직원 채용 시에는 4대 보험에서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다든지 4대 보험을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 형태가 달라 4대 보험 처리 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 급여의 지급 시에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즉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수 있으니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확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수습 기간 안에서도 이 급여 지급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병원장님도 굉장히 또 긴장하실 부분들이 있겠죠. 역시나 세무조사는 누구에게나 좀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굉장히 예고 없이 날아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세무사님, 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세무조사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몇 년간 병의원에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 누락이 많은 비급여 사업장이라든지 가사 경비를 넣어서 경비를 과도하게 측정한 업장에서 세무조사를 많이 해왔는데요. 준비한 표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본 구조는 매출에서 그런 관련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고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대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이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의 그런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기조사, 특별조사, 그다음에 신고하는 그런 비정기적인 조사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이라든지 경쟁사 병원에서도 신고를 해서 이런 것을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세무 구조의 그런 매출 누락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급여 매출 누락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면 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요즘 산부인과에서도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급여 누락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해서 카드 외에 현금으로 받는 그런 급여 매출에 대한 누락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출에 대한 누락이 있다면 비용에 대한 과다 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가족 인건비 지급입니다. 실제로 가족이 근무하고 있더라도 명목상으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인건비 신고를 했을 때는 1년에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국세청 그 소득세 안내문에서 경고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족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유의해 주세요라고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 가사경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적격증빙에도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용으로 등록했을 때 백화점, 주말에 사용한 거, 병원의 반경 일정 거리 이상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국세청 안내문에 유의해서 신고해달라는 경고문이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받기 위해서 가족 인건비를 예시를 들어보면요. 가족 같은 경우에도 근무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 근무 기록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출입증, 지문 인식기라든지 출입 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출퇴근 내역을 체크해 주시고 또한 업무 지시 같은 것도 업무 일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 결제 서류에 가족 관련된 분이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라는 것을 남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핵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명확하게 장부를 작성하셔서 수입과 지출이 누락 없게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증빙 자료, 저희가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다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사업용으로 지출 증빙을 끊어주시고 급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적격 증빙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조금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카드라든지 이런 계좌이체 모든 전자 기록을 다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네요. 이 병원을 운영할 때 가족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에도 조심하셔서 이 명확한 장부 작성 그리고 증빙 자료 꼭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무조사 안에서 또 굉장히 생소한 또 어려운 그런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PCI 세무조사라고 이것도 어떤 거예요? 네, PCI가 그 PCI 아닙니다. 아, 네. 네. PCI라고 해서 이제 개인 소비 지수의 이제 약자라고 하는데요. 가장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그 재산 증가분이 있다라는 거죠. 수치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1억이고 그리고 이제 지출이 예를 들어 이제 8천이라고 했을 때 2천이라는 순소득이 남게 되는데 내 재산의
자산이 증가분이 예를 들어 뭐 아파트가 생긴다라든지 뭐 골프 회원권이 생긴다라든지 해외여행을 몇 회 이상 간다라든지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지출을 요만큼 해서 2천만 원밖에 남지를 않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생기고 어떻게 차가 생기고 어떻게 해외여행 가지 이런 밸런스를 추적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세무조사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I 세무조사란 그 신고 소득 대비 자산 취득, 해외 지출, 금융 흐름 등이 이 과도할 경우에는 국세청이 뭔가 좀 탄로를 했다라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세무조사 유형이기도 하고요. PCI 분석 대상의 예시를 보게 되면은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라든지 그리고 외제차, 요트 구입, 그리고 고액의 리스, 그리고 자녀 유학비, 해외 송금 등 그리고 카드 사용액, 계좌 입출금 등 현금 흐름 등 신고 소득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PCI 세무조사 분석 대상의 예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자산 증가분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이렇게 정밀 조사하기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PCI 세무조사 국세청 보도 자료를 좀 인용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23년입니다. 국세청 보도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좀 요약한 건데 탈세 혐의자, 아까 말씀드린 이 소득과 지출의 자산 증가분의 밸런스가 안 맞는 1,226명에 대해서 정밀한 PCI 분석을 실시했고요. 신고 소득보다 과도한 소비를 한 자를 빅데이터로 식별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외화 반출, 명품 소비 등 자금 출처가 소병이 안 되는 경우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연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 유의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의는 해 주셔야겠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너무나 많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왜 그럴까? 국세청에서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걸까? 세무사님, 왜 그런 거예요?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못 내지 않은 세금을 다 추징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득자라는 말 뜻에는 저희가 종합소득세율이 거의 40에서 50% 되는 고소득인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소득이 낮은 사람을 되게 여러 명 조사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을 한 명 조사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거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입장은요. 고소득 탈루자에 대한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득을 신고하고 비용을 사용했는데 내가 소득에서 비용을 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동산을 샀을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이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가 누락됐다든지 또는 뭐 매출을 누락했다든지 또는 비용을 조금 과대하게 계상해서 현금 흐름이 국세청에 신고한 것보다 좀 더 좋아졌을 때 이런 것을 점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는 조사이고요. 쉽게 말하면 아주 짧게 끝났을 때는 소득 누락으로 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이게 파생됐을 때는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거나 그럼 부모님 사업장에 대한 매출 누락으로 또 1차, 2차적으로 다 파생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대출을 상환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PCI 세무조사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겠네요. 근데 좀 사례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또 고소득자의 사례가 있을지 김진경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최은영 세무사님의 설명처럼 PCI 세무조사는 단순한 정기조사와는 달리 국세청이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를 기반으로 선별하는 상당히 정밀한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느 병원 원장님이 연간 8천만 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차량 구입,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등으로 실제 소비 내역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쓰고 계셨던 거죠.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됩니다. 소득은 8천만 원인데 이 많은 돈 어디서 났지? 라고 소비를 뒷받침하는 출처가 어딘지 정명을 하라라는 식의 PCI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정병을 제대로 못하면 미신고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 가산세, 심지어 탄류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고요. 병의원처럼 현금 유입이 많은 업종에서는 이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가 의심받기 쉽기 때문에 개인 소비와 병원 회계를 철저히 분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PCI 세무조사의 대상이 됐다만으로 불이익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세무사님. 네, 이 PCI 조사에서는 역산 과세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소득의 증빙 없이 사용된 금액은 다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 누락 시 최고 세율 45%,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기간은 1년이 아니라요. 증여를 고려했을 때 10년에서 무신고를 가정했을 때는 15년까지도 저희가 세무조사를 추정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그다음에 뭐 고가 사치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다 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PCI 조사 같은 경우는 국세처의 이제 자료과세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지 없이도 바로 이제 소득 추정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은 재산 전반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소명이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세청의 이제 자료과세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자료과세권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이 별도로 확보한 카드 사용액, 통장 입출금 내용, 부동산 취득 자료 등을 가지고 그 원장님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자료만 가지고도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의원 운영만 잘해야 될 뿐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소비나 자산 관리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요. 마무리로 최인현 세무사님 멘트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병의원 운영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마지막 멘트가 또 있으실까요? 네, 오늘 병의원 개원하시는 분부터 유지하시는 분까지 많은 도움이 되셨던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의 개원, 그다음에 유지, 그리고 병원 세금 신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 자금 출처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병의원 세무 특집으로 또 내용을 가득 또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병원 개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을 이미 개업했고 아니면 지인 중에서 개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분들께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참고하실 내용들이 정말 오늘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방대하게 다 다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꼭꼭 참고해 주셔서 불이익도 안 받아가시고 좋은 점만 쏙쏙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병의원 세무특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미개설롱 수요일 오늘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